네, 이번에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네, 이 내용으로 할 건데요. 요양보호 개론의 그 두 번째 단원이죠. 그래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있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령 80대 이후 혹은 뭐 85세 이후의 고령 또 노인성 질병. 자, 노인성 질병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세 가지 질병이 있죠.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대상이 장기 요양급여에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죠. 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 6개월 이상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특히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요. 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예를 보면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40세 남자. 자, 이거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70세 남자. 네.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 장기요양보험이 대상이 됐죠. 또 세 번째, 뇌경색증이 있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56세 여자. 네,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 뇌경색증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중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56세 여자. 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파킨슨 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갖고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 반면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보면은요. 산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64세 남자, 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76세 여자, 네,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서 해당이 되지만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안 되세요. 또 다리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자. 자,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것들이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다리 골절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그래서 장기화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90세 노인. 자, 65세가 넘었는데 이분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를 좀 많이 푸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자, 그러면 공단에서는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 혹은 작업치료사 이런 전문 요원들이 어르신이 계신 집으로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조사를 할 때 장기요양 조사 52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52개 항목을 조사를 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돌아가서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1차 판정을 한 결과가 장기요양 등급 결과에 거의 90% 이상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네, 의사소견서는 이 어르신의 신체적, 심리적 이런 상태를 의사가 소견서로 제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하고 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줄여서 등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가 이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을 이제 등급 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그 등급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최초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으면 최초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2020년 7월 14일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재는 아직 유효기간 1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혼돈이 되실 수 있는데요. 2020년 7월 14일 개정이 돼 있고 교재에는 아직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슬라이드에 보면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이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있는데요. 자, 요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등급에서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가 있는데요. 자, 1등급의 상태는 점수가 95점 이상입니다.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시죠. 자,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95점 미만 하면 95점이 포함이 안 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75점 이상 95점 미만. 네,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 자, 3등급은 중등증, 즉 중증과 경증의 중간인 중등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시죠. 자, 4등급은 경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세요.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치매가 있는 분들이 5등급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치매 대상자가 요 점수대에 있을 때 5등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지지원 등급은 2018년 신설된 등급으로 45점 미만이시고요. 반드시 치매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들이 이 등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1등급은 최중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95점 이상이죠. 자, 2등급은 중증입니다. 75점 이상입니다. 3등급은 중등증으로 60점 이상입니다. 4등급은 51점 이상으로 경증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으로 치매 대상자가 이 등급에 해당이 되십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치매 대상자가 해당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ADL.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장교양 등급 판정을 할 때 신체 기능을 평가할 때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을 평가할 때 이 ADL,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ADL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항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옷 벗고 있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네, 이 항목이 장교양 등급 판정을 할 때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 항목을 일상생활 수행 능력 ADL 평가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교양 급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노인 장교양 보험의 급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재가급여. 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급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이 복습을 했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급여입니다. 자, 특별현금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을 하는 급여입니다. 자, 재가급여를 먼저 보면은요. 재가급여는 크게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방문해서 요양을 해드리는 거죠. 또 방문 목욕, 방문해서 목욕을 해드리는 겁니다. 방문 간호, 간호사 등이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방문해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네, 주야간 보호는 하루에 일정 시간 어르신들을 보호하면서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이런 사업이죠.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어르신을 보호를 하는 이런 급여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재가급여 종류 6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급여죠.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에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가족요양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요 가족요양비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의 뭐 신체, 정신 혹은 심리적인 상태 혹은 천재지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족으로부터 상당한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이 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그래서 가족요양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가족요양비는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 지역에 요양보호사가 없는 지역에 혹은 수급자의 신체, 정신,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상당한 방문 요양에 상당한 가족 그 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으나 어쩌다 시험에 나오므로 교재를 보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은 뭐 거의 조 단위로 이렇게 재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보험료 60에서 65%가 보험료에서 재원이 조달되고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20%입니다. 본인 부담금액이 15에서 20%죠. 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보면 시설급여를 이용하시게 되면 20%를 부담을 하시게 되고요.
재가급여를 이용하시게 되면 15%를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네, 이분들은 본인 부담 금액의 40에서 60%를 경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금액이 없어요. 그렇지만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예를 들면 식비나 임의용비, 상급병실 비용 이런 것들은 본인이 100% 부담을 하셔야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재원에서 본인 부담 금액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면 15%를 부담을 하셔야 되고,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금액의 40에서 60%를 경감을 해드린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금액이 없다. 이런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등급이 결정이 되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발급을 하는데요.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 장기요양의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안내사항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용할 수 있는 한도에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런 서류들이 발급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팁은 뭐냐면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또 비용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거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의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요양보호 업무를 제공을 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욕구를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1단계 생리적인 욕구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생리적 욕구는 생존의 욕구 혹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최저한의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적 욕구가 우선적으로 충족이 되도록 서비스를 해야 되고, 수급자 혹은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르신의 욕구 단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단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목이죠. 자,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욕구로 어르신의 욕구에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욕구이죠. 2단계 욕구는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싶고, 또 약을 드시고 싶고, 중증 환자인 경우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죠.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단계죠. 자,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가장 상위인 욕구,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죠. 그래서 이 인간의 욕구,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단계별로 이렇게 이 욕구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통합적으로 욕구가 이렇게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1단계 생리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영상 보기는 넘어가죠. 자, 또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는 서비스의 범위와 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양보호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분류가 있고 표준 서비스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매번 실수를 하시는 거를 보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여기 내용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질,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그 어르신의 등급 판정을 할 때 신체 기능을 평가할 때 본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유사한 항목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일상생활을 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방문 요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죠. 취사, 취사를 위해서는 장보기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또 청소, 주변 정돈, 세탁, 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 동행하는 서비스에는 은행 업무를 본다든가 관공서 업무라든가 병원 등을 방문한다든가 산책 시 부축이나 동행을 한다든가 또 일상 업무 대행에서는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약타기를 한다든가 은행을 업무를 봐준다든가 관공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정서 지원 서비스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문 목욕 서비스는 전문적인 방문 목욕 서비스죠. 자,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아닌 사회복지사나 기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죠. 또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도 전문가들이 대처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응급 서비스, 응급 상황 대처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는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친구와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 및 물품 관리, 세탁물 관리 이런 것들은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간호처치 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그 다음에 응급 서비스,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리 요양보호사 여기 보면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도 저 요양보호사가 대처해야 되는 서비스네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표준 서비스의 내용을 보기에 이렇게 잔뜩 섞어 놓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로 이 보기에서 내용이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같은 내용의 서비스만 골라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다음 단어는 요양보호 업무 중에 요양보호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할 때 기본 원칙인데요. 자, 요 내용은 교재 6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요. 또 요양보호사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으로 늘 낭독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확인하며 싫어하는 행동은 피한다. 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을 금지한다.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네, 우리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모든 가족을 위한 이런 뭐 가사 서비스로 제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수급자,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상자의 상태 변화, 서비스 변경, 의견 충돌 시에는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 돌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행위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 갈등이나 뭐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지만 교재대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흡입, 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및 투약. 자, 투약에서도 입으로 드시는 경구약이나 외용 약제 등은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투약은 수액을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이 정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가는 투약, 수액으로 넣는 투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약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